충격. 74세 어머니가 자식들에게 당한 배신의 진실. 일부 어머니 분위기 파악 좀 하세요. 정말 창피해요. 캐지나 내가 그렇게 창피하니? 엄마, 우리 이제 각자 인생 살아요. 엄마는 어떻게 살라는 거니? 현준아, 74년을 너희만 위해 살았는데 엄마가 그렇게 지미니? 74년 동안 자식만을 위해 살아온 제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들으신 그 차가운 말들 도저히 믿어지지 않으시죠? 설마 진짜 자식이 부모에게 그럴까 하는 마음에 믿기 힘드실 겁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충격적인 실화는 바로 그런 믿기 힘든 현실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평생을 오직 자식만을 위해 살아온 한 어머니의 처절한 이야기, 그리고 가장 큰 배신 속에서도 마침내 찾아낸 진정한 자유와 희망에 대한 감동 스토리입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마음 한편이 아린 분들이 계시다면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이런 진솔하고 가슴 뜨거운 실화들을 놓치지 않고 들으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큰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정말 내 것이었을까? 오늘의 주인공도 74세가 되어서야 비로소 그 답을 찾게 됩니다. 제 이름은 이옥순입니다. 올해 74세예요. 지금 이 나이가 되어서야 깨달은 게 있어요. 부모의 사랑이란 건 결코 당연한 게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때로는 가장 사랑했던 사람에게서 가장 큰 상처를 받기도 한다는 것을요. 돌이켜보면 저는 평생을 남을 위해 살았습니다. 20살에 시집와서 지금까지 단 하루도 제 자신을 위해 산 적이 없었어요. 항상 남편을 위해서, 자식들을 위해서였죠. 그것이 어머니의 도리이고 아내의 본분이라고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신혼 때는 정말 가난했어요. 남편과 저는 그 당시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부부였어요. 그저 열심히 사는 것밖에는 몰랐습니다. 남편은 성실했지만 변변한 직장이 없었고 저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남의 집 청소며 빨래를 해주며 푼돈을 벌었습니다. 하루 세끼 제대로 먹기도 힘든 시절이었지만 그래도 마음만큼은 부자였어요. 첫째, 현준이가 태어났을 때 기쁨은 지금도 생생해요. 아들이니까 더욱 귀했죠. 그 시절엔 아들이 집안의 기둥이라고 여겼으니까요. 갓 태어난 현준이를 품에 안고 남편과 함께 눈물을 흘렸어요. 이 아이만큼은 우리처럼 고생하지 않게 해주자고 다짐했죠. 2년 후에 딸 지영이도 태어났어요. 예쁜 딸이었지만 솔직히 말하면 아들에게 더 많은 정성을 쏟았어요. 그 시대의 어머니들이 다 그랬듯이 말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면 지영이에게는 정말 미안한 일이지만요. 가난해도 아이들만큼은 다른 집 아이들처럼 키우고 싶었어요. 저는 새 옷 한 번 사본 적 없이 늘 남의 옷을 얻어 입으면서도 아이들만큼은 깨끗하고 단정한 옷을 입혔어요. 그리고 아무리 형편이 어려워도 아이들 밥상만큼은 부족함 없이 차리려고 했어요. 그것이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남편과 저는 정말 악착같이 일했어요. 남편은 낮에는 공사장에서 마기를 하고 밤에는 공장에서 경비를 섰어요. 저는 새벽 4시부터 일어나 남의 집 청소를 하고 오후에는 공장에서 부품 조립일을 했어요. 손가락이 다 부어 터지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도 쉴 수 없었어요. 여름에는 뜨거운 공장에서 일하다가 쓰러지기도 했고요. 그래도 참았어요. 우리 아이들이 공부 잘해서 성공하면 이 모든 고생이 보람으로 바뀔 거라고 믿었거든요. 그렇게 10년을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작은 고물상을 차렸어요. 고물상이라고 해봤자 평수도 작고 초라한 곳이었지만 저희에게는 꿈의 시작이었어요. 남편은 폐지와 고철을 수거해오고 저는 분류하고 정리하는 일을 맡았어요. 손님들이 보기에는 더럽고 냄새나는 일이었겠지만 저희에게는 희망 그 자체였어요. 비록 우리는 못 배웠지만 이 일을 열심히 해서 우리 아이들을 대학까지 보내고 번듯한 직장을 갖게 해주겠다는 꿈이 있었거든요.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면서도 마음만은 날아갈 듯 가벼웠어요. 현준이는 공부를 정말 잘했어요. 학교에서 상도 많이 받아왔고
선생님들도 이 아이는 꼭 대학에 보내야 한다고 하셨어요.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터질 듯 뿌듯했어요. 우리 아들이 공부로 성공해서 이 가난한 처지를 벗어날 수 있겠구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현준이가 중학생이 될 무렵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친구들 앞에서 저희를 부끄러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특히 고물상을 하는 부모라는 게 창피했나 봐요. 엄마, 학교에 오지 마세요. 친구들이 다 봐요. 아빠도 학부모 모임 같은데 오지 마세요. 친구들이 보면 창피해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에 날카로운 못이 박히는 것 같았지만 남루한 차림과 초라한 행색이 아이들 보기에도 부끄러웠나 봅니다. 아이가 예민한 사춘기니까 이해하려고 했어요. 딸 지영이는 오빠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저희를 부끄러워하지도 않았고 고물상 일도 기꺼이 도와주곤 했어요. 친구들에게도 당당하게 우리 부모님은 정말 열심히 일하신다고 자랑스럽게 말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지영이보다 현준이가 더 걱정되고 신경 쓰였어요. 아들이니까 더 잘 되어야 한다고, 더 많은 기회를 줘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고물상이 점점 안정되면서 저희 살림도 조금씩 나아졌어요. 남편이 워낙 성실하고 꼼꼼해서 단골 손님들도 생겼고 큰 업체와도 거래를 하게 됐어요. 그렇게 10여 년이 지나니 제법 목돈도 모을 수 있었어요. 아이들 대학 등록금 정도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말이에요. 현준이는 좋은 대학에 들어갔고 지영이도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이 되었어요. 그런데 현준이는 대학에 들어간 후로 더욱 저희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집에도 한 달에 한 번 올까 말까 했고 와도 빨리 가려고만 했어요. 엄마, 저 이제 다 컸으니까 간섭하지 마세요. 아빠 친구들한테 고물상 한다는 말 하지 마세요. 그럴 때마다 남편과 저는 서로를 바라보며 쓸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아이가 커서 독립하려는 게 당연하다고, 우리 때문에 기가 죽으면 안 된다고 서로를 위로했어요. 그래도 마음 한편으로는 서운했어요. 이렇게 키운 자식이 부모를 부끄러워한다니. 그런데 현준이가 대학교 4학년이 될 무렵 운명이 저희를 시험하기 시작했어요. 평소와 다름없던 어느 아침 남편이 갑자기 하며 비틀거리더니 그대로 쓰러졌어요. 뇌출혈이었습니다. 응급실로 달려가는 구급차 안에서 남편의 차가워지는 손을 잡으며 간절히 기도했어요. 제발, 제발 괜찮게 해주세요. 한쪽 몸을 제대로 쓸 수 없게 된 남편. 한쪽 몸을 제대로 쓸 수 없게 된 남편. 의사 선생님의 조심스러운 말씀이 제 가슴을 무겁게 눌렀어요. 완전히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정말 지옥 같은 시간이 시작됐어요. 고물상 일은 온전히 제 몫이 되었고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병원비와 재활 치료비까지 감당해야 했어요. 밤새 남편을 돌보고 새벽에 고물상에 나가 일하는 날들이 반복됐어요. 현준이에게 간절히 도움을 요청했어요. 아들아, 엄마 혼자서는 너무 힘들다. 조금만 도와줄 수 없니? 하지만 돌아온 건 차가운 대답뿐이었어요. 저도 취업 준비 때문에 정말 바빠요. 죄송해요, 엄마.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남편을 간병하면서 저는 인생의 쓰디쓴 진실을 마주했어요. 남편의 병세는 마치 희망 고문을 하는 것 같았어요. 조금 나아지는 듯 하다가도 어느 순간 다시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곤 했거든요. 처음에는 재활 치료를 열심히 받으면 다시 예전처럼 걸을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남편은 말도 어눌해지고 저를 알아보지 못하는 날들이 늘어갔어요. 그런 아버지를 바라보는 자식들의 모습에서 저는 차가운 현실을 봤어요. 현준이는 한 달에 겨우 한두 번, 그것도 마지못해 병원에 와서는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30분도 채 머물지 않았.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서면서도 이미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 안녕하세요. 몸은 좀 어떠세요? 형식적인 인사를 던지고는 아버지와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않았어요. 연신 핸드폰만 들여다보며 시간 가기만을 기다렸죠. 간혹 아버지가 힘겹게 손을 내밀면 잠깐 잡아주다가도 금세 놓아버렸어요. 지영이도 마찬가지였어요. 결혼 준비로 바쁘다는 핑계로 자주 오지 않았어요. 한 번 와서는 아버지가 무의식 중에 흘린 침을 보고는
노골적으로 얼굴을 찌푸렸어요. 엄마, 이러시지 말고 간병인 쓰시는 게 어때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무너졌어요. 자식들에게 아버지는 이미 짐이 되어버린 거였어요. 남편의 상태가 점점 악화될수록 아이들의 발걸음은 더욱 뜸해졌어요.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말이에요. 어떤 때는 아버지가 흐릿한 의식 속에서도 간절히 물으셨어요. 현준이는 언제 와? 지영이는 어디 갔어? 그럴 때마다 저는 목이 메어 제대로 대답할 수 없었어요. 결국 거짓말로 답할 수밖에 없었죠. 곧 올 거예요. 바빠서 못 오는 거예요. 하지만 남편의 흐려진 눈동자에서 저는 알 수 있었어요. 남편도 다 알고 있다는 것을. 자식들이 더 이상 자신을 찾지 않는다는 것을. 그럼에도 아무 말 하지 않는 남편의 모습이 더욱 가슴 아팠어요. 그렇게 힘겨운 시간들이 흘러가던 어느 날이었어요. 남편이 평소보다 더 깊은 잠에 빠져 있었어요. 깨워도 잘 깨어나지 않아. 간호사가 급하게 의사를 불렀고 검사 결과는 절망적이었어요. 뇌압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상태가 많이 악화됐어요. 의사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온 세상이 멈춰버린 것 같았어요. 급하게 현준이와 지영이에게 연락했지만 현준이는 회사 일이 있어서 내일 가겠다고 했고 지영이는 지금 시댁에 있어서 힘들다고 했어요. 결국 저 혼자 남편의 마지막을 지켜야 했어요. 그 다음 날 새벽 남편이 잠깐 의식을 되찾았어요. 희미하게 눈을 뜨더니 가느다란 목소리로 제 이름을 불렀어요. 옥순아. 40년을 함께 산 그 목소리가 이렇게 약해질 줄은 몰랐어요. 산소 마스크 너머로 간신히 들려오는 목소리에 귀를 바짝 대고 들었습니다. 여보, 왜냐? 내 책상 맨 뒤를 봐. 거기에 봉투가 하나 있어. 무슨 봉투요? 당신 무슨 말이에요? 남편이 마지막 힘을 짜내며 제 손을 꽉 잡았어요. 나중에 반드시 쓸 일이 있을 거야. 꼭 숨겨둬. 아이들을 너무 믿지는 마라. 그게 평생을 함께한 남편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다음 날 새벽 남편은 제 손을 꼭 잡은 채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그때는 아직 몰랐어요. 남편의 그 마지막 말이 얼마나 정확한 예언이었는지를. 충격. 74세 어머니가 자식들에게 당한 배신의 진실 2부. 남편을 떠나보낸 후 저는 정말 허전했어요. 사실 변연을 함께 산 동반자가 떠나니 세상이 텅 빈 것 같았어요. 보물상도 혼자서는 제대로 할 수 없어서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 그래도 남편이 남긴 말이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무슨 뜻일까?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오랜 병원비 때문에 돈을 많이 썼지만 그래도 남편이 모아둔 돈이 남아 있어서 당분간은 살아갈 수 있었어요. 남편이 얼마나 알뜰하게 모았던지. 하지만 마음은 갈수록 공허해졌어요. 자식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연락이 뜸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 그것도 안부 인사 정도가 전부였죠. 그러던 중 현준이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전해왔어요. 드디어 며느리를 보게 되는구나 싶어 기대가 컸어요. 아들이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니까요. 첫 만남은 고급 레스토랑에서였어요. 현준이가 정한 곳이었는데 저는 그런 곳에 가본 적이 없어서 무엇을 입고 가야 할지도 몰랐어요. 평소 입던 수수한 옷을 입고 갔는데 며느리 될 사람인 혜진이를 보는 순간 위축됐어요. 며느리 혜진이는 정말 세련되고 예쁘더라고요. 그런데 저를 보는 눈빛이 뭔가 차가웠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정중하게 인사는 했지만 그 속에서 저는 미묘한 시선을 느꼈어요. 제 차림이, 제 말투가, 제 존재 자체가 불편하다는 듯한. 하지만 며느리 될 사람이니 잘 해야겠다 싶어 최대한 친근하게 대했어요. 며느리 혜진아, 우리 현준이 잘 부탁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대화가 길어질수록 분위기가 이상해졌어요. 며느리 혜진이가 슬며시 꺼낸 말이 충격이었어요. 어머니, 신혼집 마련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신혼집 마련? 네, 요즘 시대에 전세금 3억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나요? 현준 오빠 혼자서는 마련하기 어려우니. 그 말을 듣고 당황스러웠어요. 3억이라니 저희가 평생 모은 돈의 전부였어요.
혜진아, 그게 어머니께서 준비해 주시는 거 맞죠? 요즘 시대에 신혼집은 시댁에서 마련해 주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주변에서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마치 당연한 것처럼 말하는 혜진이를 보며 당황했어요. 현준이는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마치 미리 약속이나 한 듯이 말이에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남편이 컨디션이 조금 좋아지던 어느 날 저에게 진지하게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현준이한테는 1억, 지영이한테는 5천만 원만 줘. 나머지는 숨겨놔.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이제야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았어요. 결국 저는 남편의 유언대로 했어요. 현준이에게는 1억을 주고 제가 한 푼 두 푼 절약해서 따로 모아둔 돈 3천만 원을 더 보탰어요. 총 1억 3천만 원이었어요. 현준아, 이게 엄마가 줄 수 있는 전부야. 엄마, 고마워요. 그때 현준이가 보여준 감사의 표정을 보며 저는 뿌듯했어요. 역시 내 아들이야. 이런 마음이 들었죠.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였어요. 혜진이의 태도가 싹 달라진 거예요. 처음에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라며 공손했던 며느리 혜진이가 돈을 받고 나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결혼 준비 과정에서 저를 대하는 태도가 점점 차가워졌어요. 결혼식 준비도 저는 완전히 배제됐고 혜진이 어머니가 모든 걸 주도했어요. 어머니는 그냥 편하게 계세요. 저희가 알아서 다 할게요. 듣기에는 배려하는 말 같았지만 실제로는 참견하지 마세요 라는 뜻이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지영이의 반응이었어요. 오빠 결혼 소식을 듣고 찾아온 지영이가 따지듯 물었어요. 엄마, 오빠한테 얼마 줬어요? 왜 그런 걸 물어? 제가 결혼할 때는 5천만 원 주고 오빠는 얼마나 주신 거예요? 지영이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가득했어요. 지영아,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달라. 어릴 때부터 오빠만 예뻐하시더니 이런 것까지 차별하세요? 그 말이 제 가슴을 비수처럼 찔렀어요. 아니라고 부정하고 싶었지만 돌이켜보니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엄마는 오빠가 아들이라고 더 아끼시잖아요. 저는 딸이라서 항상 뒷전이었잖아요. 지영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동안 꾹꾹 눌러 참았던 서운함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오빠가 원하는 건 다 사주면서 제가 뭘 갖고 싶다고 하면 딸이라고 무관심했잖아요. 지영이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졌어요. 그 순간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사실 그때는 정말 형편이 어려웠어요. 남편과 저는 죽도록 일해도 두 아이에게 해주고 싶은 것을 다 해줄 수 없었거든요. 현준이는 아들이기도 했지만 한번 원하는 걸 말하면 끝까지 해달라고 조르는 성격이 있어서 없는 형편에도 어떻게든 해줬던 거예요. 지영이는 안 된다고 하면 금세 포기하곤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아이는 착하니까 이해해주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던 것 같아요. 겉으로는 쉽게 포기하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서운함을 꾹꾹 참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런 마음들이 세월이 흐르면서 지영이 가슴속에 깊은 상처로 남아 있었던 겁니다. 현준이가 결혼하고 나서는 아들집 한 번 가보지 못했어요. 항상 바쁘다는 핑계였어요. 엄마, 저희 아직 신혼이라서 다음에 시간 되실 때 연락드릴게요. 한 달, 두 달이 지나도 연락은 오지 않았어요. 제가 먼저 전화하면 며느리 혜진이가 받았어요. 어머니, 현준 씨는 회사에 갔어요. 아직 안 들어왔어요. 항상 그런 식이었어요. 마치 저를 피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 어느 날 며느리의 진짜 속마음을 알게 됐어요. 우연히 현준이가 전화 받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엄마 전화가 또 왔다고? 이번에는 뭐라고 해? 그냥 바쁘다고 해. 솔직히 부담스러워 더 맞아. 우리가 뭔가 해드려야 할 것 같고. 근데 솔직히 이제는 돈도 없으시잖아. 그 대화를 듣는 순간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내가 자식들에게 짐이 됐구나. 부담스러운 존재가 됐구나. 그로부터 1년 후 현준이에게 아들이 태어났어요. 손자가 생긴다는 소식에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드디어 할머니가 되는구나 싶어서요. 돌잔치는 큰 호텔 뷔페에서 열렸어요. 저는 손자를 위해 정성껏 준비했어요. 비싸지는 않지만 마음을 담아 선물도 준비하고
제일 좋은 옷을 입고 갔어요. 그런데 그날이 제 인생에서 가장 치욕스러운 날이 됐어요. 호텔에 도착해보니 며느리 혜진이 친정 식구들이 먼저 와 있었어요. 모두 말끔하게 차려입고 있었는데 저만 유독 초라해 보였어요. 며느리 혜진이는 저를 보더니 대놓고 수군거렸어요. 아, 저분이 시어머니구나. 생각보다 더 촌스럽네. 그 말을 듣고도 참았어요. 손자 돌잔치인데 분위기를 망칠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더 큰 모욕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음식을 가져오려고 뷔페 코너로 가던 중에 며느리가 친구들에게 하는 말이 귀에 들어왔어요. 시어머니가 좀 그래. 차림도 그렇고 말투도 그렇고 정말 부끄러워 죽겠어. 그 순간 머리가 멍해졌어요. 가져오려던 접시를 놓칠 뻔했고 손끝까지 떨렸어요. 그래도 참고 있었는데 며느리 혜진이가 제게 직접 한 말이 결정타였어요. 어머니, 이런 곳에 오시면 조금 격식을 차려 입으시는 것이 좋겠어요. 정말 창피해요. 그 순간 40년간 쌓아온 인내심이 무너졌어요. 혜진아, 그게 어른한테 할 말이야? 어머니 때문에 손자 돌잔치에서 우리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아세요? 현준아, 엄마가 그렇게 창피하니? 저는 간절히 아들을 바라봤어요. 엄마 편을 들어달라는 눈빛으로. 하지만 현준이의 대답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어머니, 분위기 파악 좀 하세요. 정말 창피해요. 현준아, 엄마가 그렇게 창피하니? 엄마, 우리 이제 각자 인생 살아요. 엄마는 어떻게 살라는 거니? 현준아. 그 순간 74년 동안 자식만을 위해 살아온 제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저는 정말 죽고 싶었어요. 74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절망스러운 적은 없었거든요. 평생 사랑했던 자식들에게 우리 이제 각자 인생 살아요 라는 말을 들었을 때에 그 참혹함을 경험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거울 앞에 선 제 모습이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정말 그들 말대로 세련되지 못한 늙은 여자일 뿐이었을까요? 남은 돈도 없고 교양도 없고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존재일 뿐이었을까요? 그런데 문득 남편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어요. 아이들을 너무 믿지는 마라.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이제야 남편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알 것 같았어요. 혹시 남편이 이미 자식들의 속마음을 알고 있었던 걸까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남편의 책상 서랍을 뒤져 안쪽을 뒤져봤어요. 결혼 후 40년 동안 한 번도 건드려보지 않았던 남편만의 공간이었거든요. 서랍 맨 뒤쪽에서 두꺼운 봉투 하나를 발견했어요. 봉투 겉면에는 남편의 흔적이 묻어있는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옥순이에게 꼭 필요할 때 열어보시오. 손이 떨렸어요. 남편이 대체 무엇을 숨겨놓았던 걸까요? 봉투를 열어보니 통장 여러 개와 증권, 그리고 남편의 편지 한 통이 들어있었어요. 통장들을 하나하나 확인해 보는데 믿을 수 없었어요. 정기예금 통장, 주식, 심지어 신탁까지. 그리고 도장이 여러 개 찍힌 유언장도 있었어요. 남편이 대부분의 재산을 제 명의로 만들어 놓았고 아이들 몰래 신탁도 설정해 놨더라고요. 남편이 고물상을 하면서 벌어들인 돈을 아껴 모으고 또 투자해 모아둔 돈이 무려 15억이 넘었어요. 더 놀라운 건 남편의 편지였어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어요. 여보,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내가 먼저 세상을 떠났다는 뜻이겠지. 미안해. 살아생전에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이렇게 편지로 남겨. 우리가 평생 모은 돈이 이렇게 많다는 걸 왜 숨겨뒀는지 궁금하겠지. 사실 나는 오래전부터 아이들을 지켜봤어. 그래서 내가 아프기 전에 미리 조금씩 준비해두었어. 그런데 내가 아프면서 많은 걸 깨달았지. 현준이가 병원에 와서 하는 말들, 지영이가 아픈 아버지를 보며 하는 표정들 다 보고 있었어. 그들에게 아버지는 이미 짐이 되어버렸더라고. 그래서 결심했어. 아이들한테는 적당한 돈만 주고 나머지는 당신이 필요할 때 쓰라고. 언젠가는 꼭 필요한 날이 올 거야. 여보, 아이들을 원망하지는 마. 그저 그런 세상이 된 거지. 하지만 당신은 당신을 위해 살아야 해. 평생 남을 위해 살았으니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아도 돼. 이 돈으로 당신이 하고 싶었던 것들을 다 해봐.
그리고 절대 아이들에게 휘둘리지 마. 당신 곁에 있지 못해서 미안해. 그리고 당신 참 고생 많았고 고마웠어. 편지를 다 읽고 나니 눈물이 쏟아졌어요. 남편이 얼마나 많은 걸 보고 있었는지, 얼마나 깊이 생각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저를 사랑했는지 느껴졌거든요. 그날 밤 저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남편의 말이 맞았어요. 더 이상 자식들에게 휘둘리지 않아도 되겠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그동안 저는 가난한 어머니였기 때문에 자식들 눈치를 보며 살았어요. 혹시 짐이 될까봐, 혹시 부담될까봐 항상 조심조심 살았죠.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한 푼, 두 푼 아껴가며 모은 돈을 결혼할 때 아낌없이 주고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해 주었건만 자식들이 저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들 마음속에 정말 부모에 대한 사랑이 있는 것인가 의문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큰 재산을 정리하려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했어요. 상속세 문제도 있고 각종 절차도 복잡했거든요. 며칠 후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남편이 남긴 재산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법무사 사무실에서 뜻밖의 사람을 만났어요. 현준이 고등학교 동창인 민수였어요. 그도 상속 문제로 왔다가 저를 본 거였. 어머니, 여기서 뵙다니 어떻게 오셨어요? 아, 민수야. 그냥 볼 일이 있어서. 혹시 상속 관련 일이신가요?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 정리할 게 있으신가 봐요. 그때 제가 당황해서 대답을 제대로 못했어요. 민수가 그런 저를 보고 이상하게 생각했나 봐요. 어머니, 현준이 아버님이 남기신 재산이 많으셨나 봐요. 이런 곳까지 오시는 걸 보니 아니야, 그런 건 아니고. 하지만 민수는 이미 눈치를 챈 것 같았어요. 며칠 후 현준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민수가 그러는데 어머니를 법무사 사무실에서 봤다면서요? 아, 그냥 볼 일이 있어서. 엄마, 혹시 아버지 상속 때문에 가신 거예요? 뭔가 복잡한 절차가 있나 봐요? 현준이의 목소리에서 의심이 느껴졌어요. 민수가 그러는데 엄마가 상속세 관련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다고 했어요. 그때부터 현준이가 본격적으로 의심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그 법무사 사무실 일 이후로 자식들의 의심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어요. 제가 평소와 다른 행동을 보일 때마다 더욱 확신을 갖게 된 거죠. 그동안 시장에서 할인 상품만 사던 제가 갑자기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더라는 거예요. 74년을 살면서 백화점에서 제 옷을 사본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이번 기회에 한 번쯤은 그런 곳에서 옷을 골라보고 싶었어요. 근처에 사는 아는 사람이 며느리한테 말했나 봐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지영이의 반응이었어요. 현준이가 지영이에게 말했나 봐요. 지영아, 엄마가 요즘 이상해. 법무사 사무실도 다니고 은행도 자주 다니고 백화점에서 쇼핑도 하고. 뭐? 법무사 사무실에? 그럼 아버지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많은 돈을 남겨두셨나 봐. 그날 저녁 지영이가 급하게 찾아왔어요.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엄마, 평소와 달리 돈을 많이 쓰시는데 그게 어디서 나온 건가요? 지영아, 갑자기 무슨 말이야? 오빠 말을 들어보니 엄마가 백화점에서 쇼핑도 하시고 심지어 법무사까지 찾아가신다면서요? 평소와 너무 다르잖아요. 지영이의 목소리에는 의욕이 담겨 있었어요. 엄마,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아버지가 저희 몰래 재산을 남겨두신 거 맞죠? 엄마, 저도 아버지 딸이에요. 오빠만 더 받을 수는 없잖아요. 혹시 더 있으면 저한테도 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순간 정말 허탈했어요. 지영이마저 돈 때문에 이런 말을 하다니. 그동안 제가 현준이만 편애했다고 서운해했던 지영이가 결국 따져보니 돈에 대한 욕심은 똑같았던 거예요. 그 후 현준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돌잔치에서 있었던 일 때문에 미안하다는 전화였어요. 엄마, 그때 저희가 너무 말을 함부로 했어요. 죄송해요. 됐다. 현준아, 엄마가 부족해서 그런 거니까. 엄마, 그게 아니라 저희가 너무 예민했던 것 같아요. 사실 혜진이도 많이 후회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현준이 말이 예전과 달랐어요. 뭔가 애쓰는 듯한 계산적인 느낌이 들었어요. 엄마, 그런데 혹시 아버지가 남긴 돈이 더 있나요? 역시 그거였어요.
미안하다는 말도 결국 돈 때문이었던 거예요. 왜 그런 걸 물어? 아니요. 그냥 엄마가 혼자 계시니까 어려운 일은 없으신지 걱정되어서요. 저희가 더 자주 찾아뵈어야 하는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었어요. 정말 엄마를 걱정했다면 돌잔치에서 그런 모욕적인 말을 했을 리 없잖아요. 며칠 후 현준이가 직접 찾아왔어요. 며느리와 함께였어요. 그런데 두 사람의 태도가 180도 달라져 있었어요. 어머니, 그날은 정말 죄송했어요. 평소에도 어머니께 잘해드리지 못했는데 며느리가 허리를 90도로 굽히며 사과했어요. 어머니, 제가 케이크도 사왔어요.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딸기 케이크요. 현준이도 한없이 다정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이들의 변한 태도가 진심이 아니라는 걸요. 며느리가 케이크를 꺼내면서도 눈은 집안 곳곳을 훑어보고 있었거든요. 엄마, 사실 저희가 온 건 엄마 혼자 사시는 게 걱정되어서요. 그래서 이 집도 너무 크고 관리하기도 어려우시잖아요.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 며느리가 슬며시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혹시 아버님께서 적금이나 그런 거 더 해놓으신 건 없나요? 요즘 금리도 낮고 해서 더 좋은 데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현준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래서 혹시 아버지가 숨겨둔 재산이 더 있는 건 아닌지 저희가 관리해드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그 순간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돌잔치에서 엄마, 우리 이제 각자 인생 살아요라며 모욕했던 아들 내외가 말이에요. 그 다음 날 지영이도 혼자 찾아왔어요. 오빠 내외가 다녀간 걸 알고 있었나 봐요. 엄마, 어제 오빠 가족이 왔다면서요? 무슨 이야기 했어요? 별거 아니야. 엄마, 저도 알 권리 있어요. 아버지가 남긴 재산이 더 있으면 저한테도 말해주세요. 지영이의 눈빛이 변해 있었어요. 예전에 서운해하던 딸의 모습이 아니라 마치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 같았어요. 엄마, 솔직히 오빠만 더 받을 수는 없잖아요. 저도 아버지 딸인데. 지영아, 너까지? 엄마, 제가 그동안 차별받으면서도 참고 살았는데 이런 것까지 불공평하면 안 되잖아요. 그 말을 들으며 마음이 더 무거워졌어요. 결국 지영이도 현준이와 다를 바 없었던 거예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이 자식들에게 휘둘리지 않겠다고. 남편의 유언대로 살아가겠다고. 다음날 아침 일찍 현준이한테 전화했어요. 현준아, 엄마가 멀리 이사 간다. 엄마,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도 이제 내 인생을 살아보려고 한다. 너희들한테 짐이 되기 싫어서. 엄마, 그런 말씀 마세요. 현준아, 엄마 마음 정했으니까 말리지 마라. 그리고 앞으로 연락하지 마라. 엄마. 전화를 끊고 지영이에게도 똑같이 말했어요. 지영아, 엄마 이사 간다. 너희들이 그동안 엄마한테 어떻게 했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봐라. 너희가 자식으로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그동안 너희들 어린 시절에 제대로 해주지 못해서 늘 미안해하며 살았어. 돈이 없어서 좋은 것도 못 해주고 부끄러운 부모라고 생각하면서 항상 죄인처럼 살았단다. 지영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런데 이제야 깨달았어. 가난하다고 해서 부모가 자식에게 죄인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걸. 엄마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고 당당하게 살 권리가 있다는 걸 말이야. 엄마, 평생 너희들만 생각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가난한 엄마가 아니라 그냥 이옥순이라는 한 사람으로 살아보고 싶단다. 그리고 몇 달 후에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정리해서 팔았어요. 예전부터 늘 그리워했던 곳으로 돌아가기로 했거든요. 제가 시집 오기 전 20살까지 살았던 고향 영주로 말이에요. 돌아가신 부모님이 계셨던 그 정든 동네에 작지만 아늑한 집을 마련했어요. 영주로 가는 기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50년 만에 돌아가는 고향이었거든요. 시집 와서 한 번도 제 고향에서 살아본 적이 없었는데 이제야 돌아가게 되다니. 새로 산 아파트는 소박했지만 제게는 궁전 같았어요. 무엇보다 자식들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곳이었거든요. 74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다는 게 쉽지 않았지만 그렇게 무섭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설렜어요. 기차가 영주역에 도착했을 때 마치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공기도 더 맑고 하늘도 더 높아 보였어요. 무엇보다 아무도 저를 누구의 엄마가 아닌 그냥 이옥순으로 봐주는 곳이었거든요. 영주에 정착하고 나서 저는 평생 해보고 싶었던 일들을 하나씩 시작했어요. 먼저 한글 공부를 시작했어요. 글을 제대로 배운 적이 없어서 늘 부끄러웠는데 이제야 당당하게 배울 수 있게 됐어요. 노인복지관에서 하는 한글 교실에 등록했더니 저처럼 배우고 싶어 하는 어르신들이 많더라고요. 옥순 씨, 글씨 정말 잘 쓰시네요. 선생님이 칭찬해 주실 때마다 어린아이처럼 기뻤어요. 74세에 받는 첫 번째 칭찬이었거든요. 그리고 파크 골프도 배웠어요. 평생 운동이라곤 해본 적 없었는데 시원한 잔디밭에서 공을 치니까 마음까지 후련해졌어요. 함께 파크 골프를 치는 어르신들과도 친해졌고요. 옥순 씨, 오늘 저녁에 우리 같이 식사 어때요? 좋아요. 이런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자식들과 함께 있을 때는 항상 눈치를 보느라 편하게 웃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예상대로 자식들이 찾아왔어요. 엄마, 왜 이렇게 멀리 오셨어요? 현준이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엄마, 혼자 이런 곳에서 사시면 어떻게 해요? 아프시면 누가 돌봐드려요? 지영이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현준아, 지영아, 너희들이 정말 엄마를 걱정한다면 엄마의 선택을 존중해줘.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아니야. 엄마는 이제 행복해. 여기서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고 하고 싶었던 일들도 하면서 살고 있어. 어머니, 그런데 혹시 아버지가 남긴 재산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역시 마지막까지도 관심은 돈이었어요. 그때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 순간 가슴이 차갑게 식어내렸습니다. 정말 끝까지 돈이었구나. 그 돈은 엄마가 쓸 거야. 평생 남을 위해서만 살았으니까 이제는 나를 위해 써보고 싶어. 그리고 봉사도 하고 기부도 하면서 의미 있게 쓰고 싶어. 엄마, 그래도 저희는 자식인데. 현준이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권리를 주장하는 톤이 섞여 있었어요. 자식이라고? 정말 자식다웠다면 엄마가 이렇게 떠날 일은 없었을 거야.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74년을 살면서 이렇게 단호하게 말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엄마를 사랑한다면, 엄마의 행복을 원한다면 엄마가 이 돈으로 하고 싶은 일 하는 걸 응원해줘야 하는 거 아니니? 그게 진짜 자식이 할 일이야. 자식이면 부모가 행복하게 사는 걸 원해야지. 부모의 재산만 계산할 게 아니라 부모 마음을 헤아려야 하는 거 아니니? 난 너희들에게 최선을 다했다. 그 말에 두 자식 모두 할 말을 잃었어요. 그날 자식들이 돌아간 후 며칠 뒤 지영이 혼자 다시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표정이 달랐어요. 엄마, 죄송해요. 지영이가 무릎을 꿇고 울면서 말했어요. 그동안 엄마가 저희한테 얼마나 상처받으셨을까.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지영아, 엄마가 여기서 행복하게 사시는 모습을 보니까 엄마 선택이 맞았던 것 같아요. 지영아, 엄마를 이해해줘서 고마워. 엄마, 가끔 연락드려도 될까요? 그래라. 그 후로 지영이는 자주 안부 전화를 했어요. 돈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고 그냥 엄마가 건강한지 잘 지내는지만 물어봤어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영주까지 찾아와서 함께 밥도 먹고 소소한 이야기도 나누고 갔어요. 현준이는 여전히 서운해하는 것 같았어요. 그 이후로는 더 이상 찾아오지 않았고 명절 때 간단한 안부 전화만 하는 정도였어요. 내 자식이지만 엄마의 마음을 이해하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았어요. 영주에서 생활한 지 1년이 지났을 때 저는 새로운 기쁨을 발견했어요. 바로 나눔이었어요. 혼자 쓰기에는 너무 많은 돈이었거든요. 그래서 동네 노인복지센터에 기부도 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도우는 일에도 참여했어요. 옥순 할머니가 후원해 주셔서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이 든든하게 식사하실 수 있어요. 복지사 선생님이 고마워할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돈이 이렇게 의미 있게 쓰일 수 있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제가 다니는 한글 교실에도 작은 도서관을 만들어 드렸어요. 저처럼 배우고 싶어 하는 어르신들이
책을 보며 공부할 수 있도록요. 어느 날 저녁 남편 사진 앞에 앉아 이야기했어요. 여보, 당신 말이 맞았어요. 정말 필요한 날이 왔네요. 당신이 숨겨둔 이 돈 덕분에 저는 정말 잘 지내고 있어요. 여보, 고마워요. 마지막까지 나를 지켜줘서. 74세에 찾은 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매일매일 느끼고 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뭘 할까 설레고, 저녁에는 오늘 하루도 즐거웠다며 감사해요. 아무도 제게 엄마는 이래야 해, 어머니는 저래야 해 라고 말하지 않거든요. 한글 공부도 계속하고 있고 파크 골프 실력도 늘었어요. 새로 사귄 친구들과 가끔 여행도 다녀요. 경주도 다녀왔어요. 74년을 살면서 처음 해보는 일들이었어요. 가끔 옛날 생각이 날 때도 있어요. 자식들을 위해 모든 걸 희생했던 그 시절이요. 그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희생만이 사랑의 전부는 아니더라고요. 진정한 사랑은 서로를 존중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혹시 지금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제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74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지만 여러분은 더 일찍 깨달으실 수 있을 거예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언제든지 새로운 시작은 가능하니까요.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지금 고민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여러분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세상에 이런 이야기였습니다.